상담기법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기법이란 무엇일까? 봤더니요, 상담의 이론마다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론에 맞춰서 사용되는 기법도 다양하게 존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담 기법을 보니까요, 관심 집중, 경청, 또는 직면, 해석, 조언, 침묵의 처리 등 다양하게 기법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은 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내담자의 상담을 할 때, 노후 준비 서비스를 할 때 각각의 성격과 그리고 그분들이 대하는 태도들이 틀릴 것이고요. 저희를 대하는 방식도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상담 기법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함으로써 상담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담 기법 중에 관심 집중, 경청, 공감적, 존중, 반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상담 기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집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집중이란 무엇인가? 어떤 방법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우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관심이 상대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담이 이루어지질 않겠죠.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내담자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 자체로 상담의 효과를 매우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무시당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역의 효과로 효과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결국엔 어떤 상담이든지 간에요, 주의 집중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핸드폰도 지참하지 않고 상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우선 내담자를 향해서 앉는 게 가장 좋겠죠. 앞을 보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웅크려야 될까요? 아니죠. 편하게, 상대방에게 편한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야지 상대방도 편해지고요. 몸을 어떨까요? 뒤로 뺄까요? 아니죠. 앞으로 이렇게 해서 관심을 표명한다라고 해서 앞으로 기울여 앉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요, 눈을 보면 안다라고 합니다. 눈을 봐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증진이 되죠. 가령 우리 프로포즈를 할 때 눈 보고 합니까? 아니면은 다리를 보고 합니까? 눈을 보고 해야 진실성이 더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긴장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상담자가 긴장을 하면요, 그 이야기 듣는 사람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이외의 행동으로 목소리 어떻습니까? 적당하게 가야 되겠죠. 천천히, 빠를 때는 더 빠르게. 그리고 또한 억양은 어떻습니까? 강조할 때는 강하게, 강조하지 않을 때는 천천히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상대방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우리 경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아까는 주의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그 사람의 말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듣고 있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과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말과 행동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지루해서 한 행동들이나 눈을 깜빡깜빡거리거나 아니면 딴 곳을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질문한 답에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분과의 상담에 뭔가 내가 경청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경청을 하면서 내담자 간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럼으로 해서 자신의 말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그분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상담자는 그분이 의도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탐색하면서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내담자는 어떤 느낌이냐? 아, 저 사람이 잘 들어주는데 나도 좀 더 진실하게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이 더 느껴진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요,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더 호감 느끼는 법이라 그 얘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담자 말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어야 돼요.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냐 봤더니요, 내담자가 이제 말을 하고 있을 때 적절하게 고개를 어때요? 끄덕끄덕. 여러분도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 이야기에 수긍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좋아하겠죠, 상대방이. 근데 우리는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중이기 때문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동의하는 이야기는 고개를 적절히 끄덕끄덕 거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음성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도 억양이 비슷해야 되겠죠. 그냥 아, 네, 그렇군요 라고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 진짜 그러네요 라고 얘기해주면 어떻습니까? 맞장구 쳐주면 너무 좋아하겠죠. 또한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적절한 질문이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거겠죠. 아, 지금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쪽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시면은 그분이 내가 듣고 있다는 거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내담자가 한 말을 재진술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죠. 남편이 미워 별거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면 상담자는 남편이 미워 별거까지 하고 싶었군요. 라고 얘기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같이 공감하겠죠. 여기다 대고 왜 별거 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어때요? 경청이 아니라 그분의 진실을 우리는 부정하는 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분의 감정엔 미묘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감과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공감적 이해라는 게 있어요. 공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이 신뢰가 있고요. 같이 목표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상담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봤더니요. 공감의 사전적 의미는 남과 같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감정이입이라는 게 필요하죠. 감정이입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이심전심이에요. 말 그대로 이심전심이면 어떻습니까? 중마고우도 될 수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공감이라는 거를 느끼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과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한다는 건요. 친해져야 된다는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감적 이해 능력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내담자 말속에 깔리는 주요한 감정이나 태도, 심리학, 가치 기준을 잘 포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수성이 높으신 분들이 이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상담자나 내담자의 외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적 측면까지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상대방, 내담자에게 알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이러셨군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거는 너무 기쁜 마음이셨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는 전달과 소통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무조건적인 존중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 중에 무조건적인 존중이다. 과연 존중을 하는데 상대적인 존중도 아니고 무조건 절대적 존중이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봤더니요. 무조건 존중은요. 상담자가 내담자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해줘야 된다. 내담자를 비판하지 않고 수용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가요.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분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상담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면도 있지 않지만 우리 노후준비 서비스를 더 많이 알리고 노후준비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는 무조건인 존중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무조건 존중을 한다는 걸 어떻게 상대방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가? 내담자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이란 뭐냐? 뭔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헌신,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불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저도 비행기에서 한번 물건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승무원은요. 저보고 얘기했던 게 딱 하나입니다.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전화기에다 대고 전파를 했고요. 아, 혹시 그 물건 가져가는 사람도 확인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찾기 위해 수화물 보관소 갔을 때 그 옆에 와 계시더라고요. 자기 일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와서 옆에서 뭐 특별히 해준 건 없어요. 근데 해결이 될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 주시는 모습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해당 비행사에다가 메일을 띄웠습니다. 너무 고마웠다. 이런 경우다라고 해서 A4 2장 정도로 그 행동했던 것들을 칭송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담의 비밀 보장. 가장 중요한 거겠죠. 비밀 보장하지 않고는 존중이라는 게 애초에 없습니다. 내 얘기가 남한테 간다. 의미 없는 겁니다. 내담자에게 판단하지, 사전 판단, 그럼 편견이라는 뜻이거든요. 먼저 편견을 갖지 않으시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뜻하게는 간단합니다. 오셨을 때 음료는 뭘로 드시겠습니까? 혹시 상담 중에 불편하신 건 뭐 있습니까? 오늘 상담 받으셔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조그마한 친절이요. 그분한테 날 존중받고 있게 해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용어상에서 헌신이다, 따뜻하게 해라, 판단하지 마라 하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 최초의 무조건 존중에서 나왔듯이 인간적으로 대하는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인지상정이고요. 이신전심이 그때 통한다라고 저는 확신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영이라는 겁니다. 반영은 무엇이냐? 내담자가 한 말이나 행동에 나타난 감정, 생각,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이제 부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너무 좋으셨겠어요. 그랬으면 참 마음 아프셨지만 참 그때 잘 견디셨습니다. 라고 다른 말로 부연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정보 제공이나 해석을 하기 전에 상담 초기에 이런 말들을 처음에 많이 해주신다면 너무 고맙습니다. 가령 이런 거겠죠. 다른 분들은 노후 준비 계획도 생각 안 하고요. 계획도 수립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 오신 게 진짜 노후 준비 시작의 반이라고 성공하신 겁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담자는 어떨까요? 그냥 마음이 편해지시겠죠. 편하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반영 기법은요. 감정이나 생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의 행동도 다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내담자의 자세, 몸짓, 어조, 눈빛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전부 다 반영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상대방은 앞서 얘기한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도 같이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영할 때 대신 유의할 점이 좀 있으시네요. 어떤 거냐? 그냥 얘기한 거 따라합니다. 아팠어요. 진짜 아팠겠네요. 나 좋았어요. 진짜 좋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짜증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살고 있는 집만큼 자녀한테 남겨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살고 있는 집만큼은 자녀한테 남겨줄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어떻습니까? 그냥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의미 없습니다. 얘 왜 자꾸 내 말을 따라하냐? 라고 하겠죠. 이런 겁니다. 갖고 계신 부동산은 노후자금용으로 쓰기보다는 자녀 상속하기를 원하시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반영이라는 거죠. 앞서 얘기한 거는 반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한 걸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피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은퇴하게 되면 사회와 단절될까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퇴 이후 사회 단절되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겠죠. 라고 얘기해요. 아마 내담자는 고객분께서 그냥 짜증 많이 내실 것 같아요. 기분이 벌써 쫙 공감도 없어지고요. 그냥 쫙 끊어질 것 같아요. 그때 이런 겠죠. 은퇴 이후 사회와 단절되면 행복한 노후 생활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한번 얘기하고요. 그걸 위해서요. 이런 계획 세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해 보시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마음이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상담 기법 중에 명료화, 요약, 직면, 해석, 조언,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료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료의 방법은요. 내담자가 한 말 중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뜻을 내담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재정의해 주신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담자가 모호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게 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아닙니까? 라고 해서 다시 재짚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담자에게 말을 또 재음미하거나 구체적 예를 들어서 다시 요청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가령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맞습니다. 내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라고 하면요. 그게 바로 명료화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요약이 있습니다. 요약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 함축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봤더니 내담자가 상당 시간 동안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로 다시 묶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런 것들이 필요하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요. 노후 준비 계획 중에서 특히 재무와 건강에 대해서 노후 준비 계획을 더 세우고 싶어 하시는군요. 맞으신가요?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그 장황했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말을 요약해 준다는 건요. 자신의 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를 확신시켜 주고요. 내담자가 한 말 전체를 바르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서 상담 중간에 체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분들도 중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약기법의 사용은 뭐냐라는 겁니다. 쭉 얘기하셨고 이거를 요약합니다. 누구누구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다녔던 직장에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재취업 다니고 싶은 직장이 어떤 게 다니고 싶은지도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점, 고민되는 점, 문제점은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직장 관련돼서 얘기했구나. 맞아, 내가 재취업 얘기했었지. 맞아, 그러려면 재취업하려면 내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아마 그 고민은 그분 스스로가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직면입니다. 보면은 직면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 거부하는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주목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요,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봤더니요, 직면기법의 상황에는 말이나 행동에 어떤 불일치가 있을 때, 난 와이프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나는 와이프한테 주로 시비를 걸어서 싸웁니다. 뭐 어때요? 말과 행동이 틀리잖아요. 그럴 때 왜 그런지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또한 내담자가 자신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제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잠시 나와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꿔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역할을 바꿔서 얘기를 해줬을 때 당신은 어떤 느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담자가 상담에서 어떤 화제를 피하거나 다른 사람 의견이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이해시킬 때 현실을 얘기하시는 게 좋죠. 대신 이때는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보다요, 약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봤더니요, 전후 발언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 상담에서 시어머니가 무식하고 예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모님이 시어머니 싫어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은 시어머니 오래 산다고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신 것 같네요. 속마음은 시어머니 참 좋아하시죠?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개인적 상황에서 좀 화가 나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알고 보니 그때 지나고 나서는 참 좋았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찝어주겠죠. 그럼 그 내담자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맞아요. 시어머니 너무 좋아하세요. 저한테 이런 것도 잘해주시고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해 주셨습니다. 라는 거를 본심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해석입니다. 내담자가 한 말이나 행동에 분명히 목적이나 의미가 있지만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담자가 말한 것이나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설명을 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석 기법은요, 내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우선 돼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담자가 깨닫고는 있으나 확실하게 개념하고 못하고 있을 때는 재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재해석. 그리고 내담자가 스스로 깨달은 후에 해석을 하거나 스스로 해석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체로 상담 초기에는요, 감정 반영을 많이 하고 명료하고 하지만 그 다음 심층적 해석은요, 상담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요, 잠시 보류해 두시는 거. 앞서 얘기했지만 신뢰가 형성되지 않군요, 함부로 해석한다는 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내담자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근거가 없을 때는요,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자의적 해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자에 대한 신뢰는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내담자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전 그 생각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요, 그때 적절한 부수적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해석을 반복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서로 감정적으로 역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편하게 그냥 해석을 하시는데 친해지지, 말 그대로 너무 친하지 않으면요, 증거까지 제시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언입니다. 조언은 우리가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나 그다음 인생 조언들을 하시게 되세요. 정보 제공을 할 때는 내담자의 초기 불안을 감소시킬 줄 수도 있고요. 그 초기 조언은요, 말 그대로 내용보다는 상담 관계의 출발을 안정적으로 시킬 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조언이 필요하냐 봤더니 신속한 의사결정할 때, 다음에는 위기 상황일 때, 그 다음 또 뭐예요? 사례 관리상 뭔가 조언할 필요가 있을 때, 가령 뭐 여기 내담자 복지를 위한 관련 정보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조언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주의할 점은요, 내담자가 소화할 수 없을 정도, 이해 못하는 정도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내담자가 반발이나 저항이 생긴다면요, 그 조언은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또한 조언을 남용하면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생긴다는 겁니다. 상담을 하실 때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완곡하게 설명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입니다.
질문의 목적은 뭐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고요. 또한 내담자가 자신을 잘 드러내게 하면서 동시에 자기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질문하면서 답하잖아요. 어때요? 그러면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죠. 그리고 우리 상대방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담자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겠죠.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확실하게 상대방이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질문은 뭡니까?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하나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담하다가 침묵하거나 실마리 풀어갈 때 질문합니다. 특히 여기 침묵 부분이요. 가끔가다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은요.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은 치료 개입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특히 치료 목적으로는 해석과 직면 같은 경우는 주로 질문 형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질문은요. 개방형과 폐쇄형 질문이 있는데요. 개방형은 뭐예요? 상대방이 자유롭게 답할 수 있게 질문하는 법을 얘기하고요. 폐쇄형은요. 개방형 대비해서 답변 범위가 제한되고 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나이가 몇 살이세요? 어디 사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다 폐쇄형 질문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면요. 그럼 바로 개방형 질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질문이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는데 이때는 양자택일함으로써 반응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노후 준비에 있어서 돈이 중요하신가요? 건강이 중요한가요? 아드님이 좋으세요? 따님이 좋으세요? 라고 단정적인 거죠. 그래서 폐쇄형 질문의 이중 질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질문 공세인데요. 연속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질문 공세는 질문보다 상담을 더 불합리하게 만들 수 있고 내담자에게 응답을 하는 것보다 추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담자에게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때요? 정확하게 성의껏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침묵에 아까 얘기했던 침묵인데요. 침묵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초보 상담을 하실 때는요.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경우가 있는데 침묵도 하나의 상담 기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침묵이 흐르면요. 상담자가 먼저 내담자에게 침묵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물어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저 또한 침묵할 수 있지만 상대방 내담자도 침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침묵의 발생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상담 관계가 이루기 전에 상담을 거절하는 의도나 불안을 느낄 때 침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벼운 것부터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인지 모를 때 그리고 상담자가 생각이 필요할 때 침묵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적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겠죠. 유의할 점은요. 내담자가 침묵 시 상담자가 침묵을 깨야 할지 유지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침묵을 내담자 혼자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요. 침묵하는 걸 잠시 바라보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뭔가 잘 모르고 있다, 정보를 모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땐 개입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같이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내담자 침묵하는 동안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방향은 어떻게 할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하면요. 오히려 스스로 자각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침묵이라는 것도 그분에게 상담 기법을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약간 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